예, 안녕하십니까. 대상행위법인의 이영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19번째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을 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무엇을 설명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본은 이제 정의는 사실은 자산총계 빼기 이제 부채총계가 사실은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뭐 자기 자본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종류에서도 또 나오지만 종류는 이제 자본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본금은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액을 말하는 거고 자본은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의 종류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 그 항목별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자본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정 자본금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액, 뭐 액면가액은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은 이제 증자, 뭐 감자 등의 자본 주주와의 이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잉여금 부분인데 가장 뭐 우리가 유명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증자 관련돼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이라는 걸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자금, 주식 선택권, 뭐 자기 주식 뭐 이런 것도 이제 자본 조정으로 그냥 분류가 되는데 어떤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자본잉여금은 어떤 자본의 플러스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좀 자본 조정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본 조정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뭐 주식 선택권 뭐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포괄손익노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포괄손익노계액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게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게 자본 조정으로 아마 20년 전에는 분류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별도로 분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있는데 일반 우리 국내 법인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뭐, 지점이 있다고 하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뭐, 연결 작업할 때, 지원법 작업할 때, 해외 법인에 대해서 환산을 할 경우에, 자산 부채는 현행 환율로 하고, 그 다음에 손익은 평균 환율로 하고,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하다 보니까 그 환율 차이를 우리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여금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뭐 각각 뭐 증자 회계 처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자 액면가액이 5원이고 주식을 1,000주를 이제 신규 거래를 했을 때 또 그다음에 발행가액은 7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액면가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현금 받는 건 7,000원. 자본금 액면가액이라고 그랬죠? 액면가액 5원 곱하기 1,000주 5,000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분계를 친다라는 것만 알아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증자할 때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뭐 주권 발행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 거래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발초에서 차감한다. 결국 주발초는 2,000원이 아니라 100원 차감한 1,900원이 된다. 예. 근데 증자는 항상 액면가액 이상으로만 하진 않죠. 미만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뭐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액면가액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원에 액면가액 5원인데 발행가액도 5원. 근데 필요경비가 생겼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예금 1,000원, 자본금 5,000원. 근데 이제 100원에 대해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됩니다. 아까 전에는 주발조를 차감했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이랑 차금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에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이익여금하고 상계치는
주총 결의를 통해서. 옛날에는 뭐 20년 전에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생기면 뭐 3년이었나요? 3년 분할해서 이익요금으로 상계쳐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총 결의에 따라서 이익요금하고 상계치는 주총 결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익요금하고 상계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관련해서 자본 항목을 설명할 때 배당을 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21년도에 정기 주총을 합니다. 21년 정기 주총. 날짜로는 22년 뭐 3월 말 정도가 되겠죠. 현금 배당 100원 의결합니다. 이럴 경우에 21년도에는 이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31일 날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요금 현금 배당으로 100원 그리고 이익준비금 10원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에서 현금 배당 시에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한도는 자본금의 50%까지. 그래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회사는 뭐 10%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많이 하신 회사는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22년 3월 1일 날 이렇게 이익요금 110 없애고 미지급금 100, 이익준비금 1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뭐 여기 하나 이제 뭐 제가 참고하시라고 개인한테 이제 배당을 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요. 법인에게 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되고, 요거 하나 지급 명세서는 꼭 임년도 2월 말까지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전화 옵니다. 그래서 가산세 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배당금의 지급명세서는 임년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냥 법인한테 전부 배당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급명세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손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증자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주발초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손실이다 보니까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죠. 그러면 그냥 주발초를 이익요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걸 결손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주총 때 주발초 100원을 결손보전하는 걸로 주총을 하고 22년도에 이렇게 주발초 100하고 이익요금을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손보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배당 목적 때문에 좀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이익요금도 이제 배당에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해준 부분이 있어서 배당 목적으로 이렇게 결손 보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결손금이 많으면 회사가 이익이 안 났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주할초를 이익용으로 결손 보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용의 왁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익요금은 이제 재무제표의 왁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산총액이 부채총계 플러스 자본총계가 되는 거. 그리고 정기이익요금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했을 때 단기에 이익요금이 나오는 거. 뭐 배당 부분, 뭐 결손보전 부분, 정기 오류 부분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겠지만,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기이익요금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꼭 단기 이익요금이 돼야겠죠.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일부 회계 시스템에서 막 전표의 대차가 맞지 않아도 막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익잉여금을 그냥 맞고 맞추어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버리는, 회사가 전표로서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대차가 맞는 이 금액으로 이익잉여금이 이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요 두 가지, 최소한 재무제표 바쁘니까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결산하고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증권에서 설명드렸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이제 단기 손익으로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 계획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실은 일시적인 시가 차이를 때문에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항목으로 이렇게 1,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시가가 1,500원 올랐어. 그러면 500원을 평가 손익으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항목이다.
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각을 했어. 1,700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700원이 처분이익이냐?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200원이 처분이익이냐? 그러면 회계 처리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700원. 예. 기타 포괄손익에 있던 매도가능지급 평가이익을 없애주고 이렇게 처분이익을 700원. 결국 이제 처분 시점에 평가 시점에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 시점에 이제 이익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IFRS는 조금 달라서 예, 일반 회계 기준만 이렇고요. 예, IFRS에서는 이제 사실 기타 포괄로 하는 것도 선택이고 예,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익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IFRS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 재평가 손익인데요. 뭐 유형자산은 이제 취득하고 금액이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거는 영업법, 예, 사실 재평가법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1,100원이 올라가고 건물도 50원으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150원을 재평가이,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계획입니다. 손익 항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인세법상 평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인을 해야 되는데, 건물도 이제 감가상각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감가상각도 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재평가할 때 토지만 보통 하는 이유가 뭐 건물 평가액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경우는 없기도 하고 이렇게 세법상 감가상각도 막 조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만 재평가를 하게 되죠. 매각 시에도 예, 우리 기타 매도가능 증권 때처럼 재평가액 없애주고 처분이익이 이제 최초 금액과 최초 취득한 금액과 처분한 금액의 그 손익 차이가 이제 처분 이익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건물 재평가는 사실은 자산을 올려서 뭐 손익 낼 수가 없죠. 기타포괄이니까 손익을 낸다기보다는 자산을 올려서 자본을 늘려서 어떤 차입 한도도 올리고 이자 비용도 낮추고 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한번 재평가법을 선택을 하면 계속 재평가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가 변동액이 크면 또 계속적으로 재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주주 간의 양수도였을 때 뭐 회계 처리 없냐? 예, 회계 처리 없고요. 세무조정 계산서에만 주주 변동으로 정보를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매도가능증권 평가, 뭐 토지 건물 재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연법인세 적용을 한다면 이런 금액들을 차감을 해야 된다. 예,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 이연법인세 적용하시는 회사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옛날에는 재무제표였는데 지금은 주석사항으로 예, 좀 격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무상태표 보고서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당 4개, 그리고 주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석에 기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라고 해서 세법상 목적에 따라서 좀 준비금을 설정을 했는데 이건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